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핵심 소식만 전해드리는 통합방송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최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해외 군사 매체들은 흥미로운 특이점을 발견했는데요. 침몰한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아니라 자국산 엔진을 탑재한 디젤식 잠수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잠수함은 AIP 기술 부족으로 인해 수형 원자로를 탑재했는데 독일의 금수 조치로 인해 자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된 것이 결국 침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경전투기 FA-50이 새로운 무장을 장착하며 진정한 전투기로 거듭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급 기체 중 최초로 500k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이 미사일은 독일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타우러스2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와 KGGB를 장착한 FA-50이 왜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게임체인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평가받는 한국 K9에 관한 소식입니다. K9이 전 세계 11개국에 수출되면서 각국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형 버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확도, 내구성, 적응력, 방어력, 화력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K9A3는 이 모든 사양을 통합하여 지구 최고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시죠. Let's get it! 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 잠수함이 주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첨단 잠수함을 가지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미국과 세계 해양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 역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잠수함 전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개발된 중국의 핵잠수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한 반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 조선의 가치도 반대급부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해 9월 중국 저급으로 알려진 신형 핵잠수함 타입 041형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해외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군사 문제를 다룬 전문성과 미해군 잠수함 근무 경험 그리고 상용 인공위성 영상 사진 분석에 따라 이번 저급 잠수함 침몰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가지 반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침몰한 저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AIP 디젤 잠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신 메타디펜스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침몰 사고가 발생한 중국 우한 조선소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전무하며 유한급과 같은 재래식 잠수함만을 건조해왔고 침몰한 잠수함 옆에도 파키스탄 수출용인 한고르급 디젤 잠수함이 포착되었으며 위성 사진을 통해 침몰 잠수함의 크기가 한고르급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면서 서방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침몰한 저급 잠수함이 AIP 디젤 기반 잠수함이며 다만 동력 체계를 보조하는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히려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이 현재 많은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AIP 시스템과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소형 원자로 탑재가 부득이하며 이 역시 통합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침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할 여력이 있으면서 왜 굳이 신형 AIP 디젤 잠수함을 개발하려 한 것일까요? 이는 중국 핵잠수함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명확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큰 소음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핵잠수함은 냉각 펌프와 터빈 시스템으로 인해 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첨단 방음 설비와 저소음 프로펠러 설계로 소음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2019년 11월 21일 미해군 정보국은 그간 적발된 중국 해군 진급 전략핵 잠수함과 쌍급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러시아 핵잠과 비교하는 도표로 공개했는데 1960년대에 건조한 러시아 빅터급보다도 더 큰 수준으로 200데시벨에 근접한다고 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100에서 110데시벨 수준이며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 핵잠의 경우 130데시벨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미 제7함대 사령관 프레드 카처 중장은 중국 해군 핵잠수함을 두고 빈 깡통에 돌을 넣고 흔드는 수준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세계 곳곳에서 중국 핵잠수함이 적발되는 망신을 수차례 당하기도 했고요. 은밀성이 최대 강점인 잠수함이 큰 소음으로 인해 적에게 손쉽게 노출된다면 이는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득불 중국은 AIP 디젤 전기 추진 재래식 잠수함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가 또 있다니 너무 좋아. 중국이 신형 저급 디젤 재래식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는 2022년. 당시에는 중국이 독일산 잠수함용 MTU 396 디젤 엔진을 민군 겸용 꼼수를 통해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신형 디젤 재래식 잠수함 사업이었지만 웬걸 2022년 하반기 독일이 디젤 엔진의 민군 겸용 사용조차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중국조선산업공사의 자회사인 허난 디젤엔진 유한공사에 자국산 디젤엔진 개발을 명령하였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중국산 디젤엔진 CHD620이었습니다. 속전속결 아주 빠르게 2023년 중국 군사표준 인증을 획득, 한 달 뒤인 8월에 인증을 발행, 2024년 실제 저급 잠수함에 탑재되게 된 것이죠. 번갯불에 콩구원 먹듯 시기에 맞춰 개발된 중국산 디젤엔진, 성능은 둘째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AIP 디젤 잠수함 S26을 도입하기로 한 태국은 독일산 디젤 엔진이 아닌 중국산 엔진이 탑재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수를 거부하면서 그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태국은 중국 디젤 엔진이 수중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우리 병사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파키스탄이 도입한 한고르 잠수함의 중국산 엔진이 먼저 사용되고 난 뒤 3, 4개월 후에 다시 재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태국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원하는 것은 진짜 국방력 강화가 아닌 국방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이니까요. 군사 전문가 벤자민 자와키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순전히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태국은 잠수함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와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국은 결국 구매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태국의 중국산 잠수함 도입 결정은 사실상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겠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심지어 불안정한 중국산 디젤 엔진으로 자국 군인을 볼모로 삼고 그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해상 무기체계 가운데 유독 잠수함 사업은 한탕에 먹기 좋은 사업인데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은 국민들에게 우리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에 자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정부를 향하는 비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전략적 무기이자 상세 지원 및 계약이 군사 기밀로 보호되기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소나 측에 비용을 물었을 때 업체가 공개를 거부했으며 이는 군사 기밀로 밝힐 수 없다, 이 한마디면 끝이랍니다. 더군다나 일반이나 민간 기업에게 공개가 될 수 있는 군함들과 달리 잠수함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이 과정에서 손쉽게 리베이트나 정치적 뒷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스콜펜급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리베이트가 오간 사건이 밝혀져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도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정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업체나 군이나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조선업체 또는 국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진영에서는 잠수함은 물론 조선업 전체를 따져봐도 한국밖에는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이죠. 지난 11월 20일 한국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일본이 자진하여 입찰 참여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배수량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순수 사업비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해 총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가와사키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기한 내 납기 불가 문제로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의 경우 잠수함 생산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분담해 매년마다 한 척씩 건조하고 있어 두 회사의 제한된 건조 능력을 고려할 때 자위대에 납품할 물량 지적도 빠듯한 상황이다 라고 일본 조선업의 위기 상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신규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어서 기술자의 노령화가 심각하고 건조와 부품 공급에 관련된 인력들 역시 노령화에다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내도 잠수함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최근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잠수함으로 160억 헤쳐먹다 적발되기도 해 분위기가 침통하기도 하고요. 반면 한국의 경우 하나오션이 최근 장보고 3급을 설계 및 건조하였고, 이어서 진행된 장보고 3 배치 2급도 대규모 설계 변경이 진행된 모델이므로 상당한 기술력과 인력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범고래급 특수선 잠수정 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으며 장보고 3급 기술 자료도 가지고 있어 하나오션 못지않은 인프라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상태이죠. 실제로 아나운서는 장보고3 배치 2급 잠수함 3척을 모두 낙찰받아 3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클래스로 보여주었고, 이를 시찰한 캐나다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세계 조선 건조 점유율 빅3로 불리는 한국, 중국, 일본 중 일본 조선업이 크게 휘청이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세계 조선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서방 진영의 대부분의 물량은 한국이 독식하게 되는 꿈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캐나다가 2014년에 발주한 신형 전투함 15척 도입 사업이 최근 부족한 조선 역량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CSC 사업은 당초 260억 달러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4배에 가까운 840억 달러까지 비용이 급증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건조 비용만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면 하나로 140조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지경인데, 앨런 윌리엄스 전 국방부 물자차관보는 최종 설계와 비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고비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저 재앙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래도 140조 원은 오버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15척을 건조하는 데에 투입된 회사는 영국 BAE 시스템즈, 미국 로키드 마틴, 그리고 캐나다 어빙주선소 3곳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였고, 14년에 발주한 15척 도입 계획의 최종 인도 예정 날짜는 2050년이기에 그 정도 비용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체계 개발 및 설계 다 빼고 실제 건조에 필요한 시간만 15척에 25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영미케의 고임금 인력과 값비싼 자재, 시설,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140조 원이 무조건 말이 안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만 겪는 문제가 아닌데요. 미해병대 출신인 엘츠프리 소령은 조선업의 경우 중국이 세계 시장의 46.59%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이 29.24%로 2위, 일본이 17.2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고작 0.13%에 불과하여 자체 자승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은 냉전 1200명이었던 게 300명으로 4분의 1로 확 줄어들었죠. 괜히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에 조선업 좀 협력해줘라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서방 진영의 조선업이 몰락하고 있는 현재 대안은 오직 대안뿐입니다. 조선업의 후발주자로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조선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해양강국으로 우리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가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 일단 한국에 전화해라. że Koreańczycy są bardzo otwarci na współpracę. Takich bomb potrzeba jest bardzo dużo. To nie jest to, że my kupimy jakąś partię i w ten sposób. 70년 전 소총 한 자루도 생산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이제는 최첨단 무기로 꼽히는 전투기와 그리고 항공 미사일까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무기 산업의 인류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초음속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12대 FA-50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이 추가로 12대 FA-50을 구매하는 계약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 필리핀 유력 군사매체 맥스디펜스는 필리핀 국방부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12대 FA-50 추가 인수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도입과 관련된 참조 조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FA-50 12대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계약 규모는 400억 페소,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가장 FA-50을 잘 활용하는 국가로 유일하게 실전 전투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호주 연합 공중훈련인 피치블랙에 참가하여 태국 그리펜 전투기와의 도급 파이트 훈련에서 완승을 거두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2023년 미국 필리핀 합동 군사 훈련인 코프 선더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F-21을 상대로 무려 락온을 하는데 성공하여 뛰어난 공중전까지 증명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이 메인 뉴스로 다루기도 하였죠. 특히 이번에 필리핀이 도입할 추가 12대 F-50은 블록 20 버전으로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무장 능력과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IG 넥스1에서 개발한 신형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며 타로스트와 에임 120 암람 등 중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정밀 유도무기 운용을 위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여 지상 및 공중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중구뷰 프로브를 장착하여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 증가하기도 했죠. 이런 개량을 통해 완전한 전투기로 거듭난 FA-50 블록 20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현대전으로 불리는 우러전에서 증명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폭약, 포탄, 미사일의 보유
수량과 그 성능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전투기 역시 무장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무장을 갖추지 못하면 공중 표적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FA-50을 구매한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2022년 48대 FA-50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최근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유도 폭탄인 KGB 도입 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폴란드가 KGB를 구매하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에 이어 세 번째 도입국이 되는 것이죠. KGB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로 비슷한 기술이 탑재된 미국의 유도폭탄 제2담의 4배 수준인데요. 이는 플립과 에어론이 결합한 플랫포론 형태의 날개가 달려 비행체가 떠오르는 힘인 양력, 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회전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KGB는 비행 도중에도 목표물을 변경할 수 있고 산 뒤에 숨어있는 표적도 선회에 공격할 수 있죠. 폴란드 군사 전문가 역시 KGB의 도입은 폴란드 공군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FA-50을 도입한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극찬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Ciekawy temat, przechodzimy do Fafika, czyli FA-50, tak? Mateuszu, co w ogóle słychać u polskich? No, w tym tygodniu mieliśmy takie dwa newsy, o których pisał Maciej Szopa. No niestety nie jest w stanie być z nami dzisiaj, bo rozmawia z szefem Centrum Operacji Powietrznych, akurat przeprowadza wywiad, ale tak, no Maćkowi udało się zdobyć i potwierdzić informację, że do Polski dotarły już symulatory do FA-50, co jest ważną informacją, no bo to usprawni i przyspieszy proces szkolenia załóg do FA-50, więc będą one mogły uzyskać w końcu samoloty i załogi systemów uzbrojenia dla FA-50, w tym m.in. jest mowa o rozważanych ofert są koreańskie bomby KGGB, które mają zasięg nawet około 100 km, a jak wiemy, chociażby wracając do Ukrainy, bomby szybujące potrafią być groźnym orężem, no, Rosjanie je chociażby wykorzystują. Max, twój komentarz do FA-50, jak to oceniasz? Znaczy ja bardzo dobrze, że Mateusz zwrócił uwagę na te bomby szybujące, dlatego że my tak naprawdę rzeczywiście nie mieliśmy środków takich nowoczesnych, które pozwoliłyby robić to, co w tej chwili robią Rosjanie, czyli co jest zadaniem dla MON. Trzeba pamiętać o tym, że Koreańczycy są bardzo otwarci na współpracę. Takich bomb potrzeba jest bardzo dużo. To nie jest to, że my kupimy jakąś partię i w ten sposób defiladowo zamkniemy problem. Trzeba od Koreańczyków wyciągnąć technologię budowy takich bomb szybujących i ją po prostu prowadzić u nas. Wtedy będziemy mogli odtworzyć swoje własne zapasy, a jednocześnie polski przemysł zyska bardzo dużo, dlatego że będzie miał produkcję, która praktycznie będzie niezakończona, bo tych bomb potrzeba bardzo dużo. One są potrzebne, bo jak pokazują działania na Ukrainie, one w jakiś sposób pozwalają wspomóc działania sił na froncie, bo to są bomby precyzyjne. Także bardzo dobrze się stało, że takie rozmowy są prowadzone, dobrze ze Koreańczykami, tylko tak jak mówię, trzeba to wykorzystać.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 강력한 공중 화력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데요. 그 가운데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는 바로 F-15K 전폭기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미사일 무장량으로 북한군의 모든 전력을 파괴할 수 있는 하늘의 제왕인데요. 이에 한국 공군은 올해 첫 한미연합 공군 훈련에서 제11 전투기 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와 미 공군 제51 전투기 비행단의 A-10 공격기를 출격시켜 MK-82 폭탄 20여 발을 정확히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초의 현대전으로 불리는 러전에서 미사일과 폭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F-15 전투기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비스텔스기인 F-15를 홀대하기는커녕 오히려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추가 도입 예산을 확보했으며 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50대 이상의 F-15EX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F-35를 다수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말이죠. 결국은 무장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 한국 공군의 엄청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지 미사일로 불리는 독일 타우루스 미사일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되어 한국산 F-50과 KF-21에 탑재된다는 것이죠. 세계 3대 신문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5일 독일의 타우루스는 왜 유럽이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비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이 전력화한 타우루스 350K와 같은 기종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해 집중 취재한 보도였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결국 타우루스의 압도적 실전 능력이 러전을 통해 입증되었고 이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는 미사일의 차기 버전을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F-50과 KF-21에 탑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KF-21에는 블록 1단계에서부터 통합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공대지 능력이 없다고 비판한 카이다의 주장이 무용지물 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카이다는 공대지 무장 능력을 비롯한
비롯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KF-21의 초동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동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초도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서 우선 군전력 운용 측면에서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및 F5 100여 대의 교체가 2~3년 지연되게 되고, 이는 운영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조종사 위험 가중 등의 문제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카에다가 문제를 제기한 공대지 무장 능력 미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2026년에서 2028년 개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타우러스 350K2의 KF-21 블록 1 조기 통합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의 대북 억지력은 타우러스 350K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타우러스가 적 방공망과 제밍을 뚫고 500km 이상을 저공으로 침투,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 성능으로 한국 공군의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상된 사거리와 관통력을 갖춘 350K2는 경공격기에 이르는 대부분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곧 한국 공군의 F-15K뿐만 아니라 KF-21과 F-50도 350K2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들 전투기의 350K2 무장은 한국 공군의 공대지 전투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F-50도 작전 반경이 협소한 경공격기의 단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수백 킬로미터의 공대지 능력을 확보한 경공격기인 F-50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무이 LCA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나 김정은, 오늘의 한 줄 평. 정은아, 타우러스?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자주포 K9. K9 자주포는 단순히 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개량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까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K9 자주포를 운영 중인 국가들이 처한 환경이 군사적 요구는 천차만별입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한랭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고, 이집트와 같은 사막 지역 국가들은 고온의 환경에서 문제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K9 자주포는 수출될 때마다 해당 국가의 기후, 지형, 군사 전략에 맞게 개량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이집트, 호주, 베트남, UAE의 K9A2의 수출 확정 및 수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변형 모델로서 개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호주군이 도입한 K9 호주명 AS9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AS9 자주포는 수출 이래 최고 사양으로 도입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추가 방호 조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었죠. 다층 방어 체계를 도입하여 지뢰, 집속탄, 대전차 미사일 등에 대한 방호를 제공할 수 있는데, 나토의 스탠낙 4569 방호 기준은 물론 세계 최초로 레벨 2A, 2B와 부분적 레벨 3를 도입하였고, 이는 지뢰, ID, 수영 대전차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상부에 적용된 고슴도치 스타일 장갑은 집속탄 및 드론에서 투하되는 폭발물 같은 상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방어 기술로 오늘날 현대전장에서 드론을 통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매우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죠. 또한 세계 최초로 자주포에 도입된 내부 라이너를 통해 내부 파편을 방어함으로써 적의 공격으로 인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요.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현존 최고 사양인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보다도 더욱 우수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호주 수출용 K9입니다. 해당 추가 방호 가판은 한국의 강소기업인 삼양컴텍에서 전량 자체 제작하여 수출되어지고 있죠. 또한 최근 K9 자주포 216대를 도입한 이집트에서는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0일 이집트 국방부는 K9 자주포 운용국 중 가운데 최초로 K9의 해안포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다목적 레이더에서 적 군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FDC 사격 통제소에서 분별한 뒤 K9 자주포로 목표 예측 지역을 성수진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초탄을 통해 예측 지역을 설정한 뒤 155mm BB 고폭탄인 K307로 정확한 타격을 가하고 K9의 자동장전 시스템의 빠른 재사격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인역 군함을 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K9은 최대 67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험지 주행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지형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고정 해안포와 달리 이동이 가능해 적의 포격을 피하며 계속해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으며 고정포보다도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있는데 바로 K9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격 통제소 FDC인 K11이었습니다. 그동안 탄약 운반 장갑차 K10과 K9의 패키지 수출은 꾸준히 있었지만 K11의 이집트 수출은 해외 첫 수출이란 점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무려 51대의 K11을 도입하면서 한 대당 6대의 K9 자주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K11 사격통제소는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통제 시스템에 표적의 피하 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시스템이 단연간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이는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사용하기 위한 이집트의 신의 한 수였죠. 또한 최근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작년 11월 한국 육군과 티르키예, 폴란드,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와 함께 K9 자주포 교육을 실시한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K9 자주포 30여 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포함해 3억 달러, 약 4,300억 도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산국가인 베트남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외부로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화 측 역시 이러한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에 새롭게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 번 K9 관련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것이죠. 자주포 소프트웨어에 보안 시스템을 탑재하여 정비나 조정 시 한국의 인증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분해하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거나 경고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수출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이점이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공산권 국가가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가 아닌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추후 동남아와 유럽 내 친러 국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공산권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대안 없는 K9 자주포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은 누구보다도 중국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로 현재 베트남 육군에서 운용 중인 중국산 장비는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베트남군은 수입 무기 중 80% 이상이 러시아산으로 TA-54-55, T-62 전차, 2S1 고제디카 자주포, BTR-60 장갑차 등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공급원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베트남은 유럽, 미국,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무기의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역시 전략급 무기로 꼽히는 F-16 전투기 12대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 패키지에 대한 베트남 수출 허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블록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베트남이 중국산 무기를 도입하느니 우려가 있더라도 서방 진영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처럼 K9 자주포의 세계 각국 수출을 통해 보안, 방호, 정확도 등 세부적인 개량이 진행되면서 이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산 자주포는 최근 공개된 중국 공영방송사나 군사 채널 영상 속에서 현대 자주포라고는 볼 수 없는 허접한 성능만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막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중국산 자주포는 불과 몇 미터 채 가지 못해 먼지 필터를 수동으로 교체해야 하거나 탄약 운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그 무거운 포탄을 병사가 직접 손으로 옮겨야 했고 또한 자동 사격 통제 장치가 없어 수동으로 도르래를 돌려 궤도를 계산하고 오직 경험과 감으로 때려박아 1km의 관역조차 명중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但是我和战士们都觉得这嘴里吃了不少路上的浮土，而对于自行加榴炮来说，他吃的土可能就更多了。不然这个就是我们这个空气滤芯是吗？对，这个就是咱们的幺五自行火炮的这个空气滤芯。这个我们日常要怎么去对它进行维护保养？这个的话，我们平常要把它就是从这个里边给提出来，然后在外面用吹风机对它进行就是吹，因为它这个要过滤空气，就是把脏东西给它过滤出来。对，这个它其实并不是很沉。这个就是我们对，这个就是咱们可以，就是这个跑的这个路程不远的话，可以用这个小型的这个吹风机来吹。啊，这个就直接摁就行。对，这摁就可以吹风。上下可以，也可以。这个都是路上的。对，就是它特别脏，全是这个灰尘。相对来说，这是在阵地上比较轻松的活了。如果要找强度更大的工作，那么我们可以去找弹药装填手看看。啊，这就是模拟的弹丸和药筒，这是我们的模拟训练弹，然后这个弹丸重量差不多是45.5千克。对，这个平时暴击的时候，这个
右手不能触碰这个引信啊左手提着这个腰臀底部啊，举的时候，还有举过头顶这样。举高头顶。这个一般训练次数多了，然后能举起来，因为这个比较重，配重比较。这样我试试你放这儿我试试。但是之前我举过这个东西，但是是的，举弹丸这个科目我之前曾经尝试过。之前就是就抱着都觉得很困难。因为它90多斤，抱着还是需要很强的臂力才能抱起来。还好，为了这次拍摄，我提前做了一些准备，希望这次不用再请2个班长帮我一起举了。掌握。就这个，不仅仅是要靠手臂力量，可能全身都得。哦，可以了。操作上就有很大的不同。瞄准装置分为间接瞄准和直角瞄准，都在这儿了是吧？对，所有的瞄准的要用的东西都在这儿了。对，这个我们一般对直接瞄准射击的话，就是用那个直瞄镜。哦，这个是直瞄镜是吧？是。哦，我看这啊，这其实就跟狙击枪上的瞄准镜差不多吧，是吧？对。哦，那它这个摇炮我需要怎么摇啊？首先，这个是方向机啊，负责操控方向；这个是高低机啊，负责操控那个方向的高低。哦，这个是方向，对，这个是高低。好的。那个右前方有个烟囱，右前方，右前有个烟囱是吧？你瞄在这个中间里面了，因为还需要进行那个对这个目标进行测距。烟囱的位置。然后再调一下高低的位置。差不多1公里以外的这个8日阵地上，看到这个靶布基本上就是一个小点儿。这个时候，我看到一位战士在给靶布的中心位置喷上一个红圈。既然想在1公里之外用155加6炮打中这样一个红心，我明天也来看一看啊，能不能把这个红心给打掉。这个昨天我们说了，说中间只有半径20公分的圆圈能不能打到？我们的战士用炮弹回答说能，就从这个洞里穿过去，就打在这个红色的红点上。K9은 유기압 현추장치와 주퇴 복자장치에 의해서 주퇴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전시통제기 내부에 사거리 카드라는 항목이 있고 그곳에 기록을 해두면 버튼만 눌렀을 때 해당 표적으로 방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저주포 K9A2가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기술적으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K9A3는 호주,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버전들의 다양한 기술적 집약체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산 저주포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런 말이 있죠. 포는 전쟁의 신이다. 중국 포도 신이다. 병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